네, 반갑습니다. 김용철입니다. 저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면 저는 일본에서 유학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미술사 그리고 동아시아 근대미술사가 주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 회화 감정이라는 제목을 붙여왔는데 주로 이제 일본 회화사에서 벌어지는 내지는 일본에서 벌어지는 회화 감정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일본 회화 감정의 기회가 별로 없지만 뭐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 일본 회화가 꽤 한국에 많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철수할 때 사실 A급은 거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A-급에 해당하는 드문 예들이 있고 많이 남아있는 예들은 B급, C급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드문 예로서 미국에서 구입해서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는 예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회화의 유통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가끔씩 일본 회화를 감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왕도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일본 회화사에 관한 지식을 일정 부분은 알고 있어야 감정의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회화의 특징 간단히 살펴보고서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회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장식성입니다. 조형 표현에서 장식적인 표현이 두드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선사시대 토기 그림에서도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역사시대 초기인 고분시대 일본말로 고운시대에 등장했던 벽화들도 장식 고분에 그려진 고분을 장식한 그림 그래서 이 벽화들이 그려진 그림들을 장식 고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또 회화에도 각 장르가 있죠. 고대부터 보려면 역시 불화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화의 장식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도상인데 일본 불화에서는 유독 장식성이 두드러집니다. 그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키리가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박을 얇게 썰어서 장식하는 것입니다. 이 끊을 절자에 쇠금자 쓰는 이 절금 키리가네 기법이 일본 회화에는 유독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품 이름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공장명왕. 그리고 이 공장명왕은 사실 해이안시대 12세기에 그려진 것인데 북송대의 공장명왕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이안시대에 그려진 석가열의 좌상, 이 진고지 신호사에 있는 불화인데, 자, 이 불화에서도 역시 키리가네 기법을 아주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는 보현보살 좌상 같은 것들 주로 이제 해이안시대 불화에서부터 이렇게 두드러진 특징으로 장식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불화뿐만 아니고 이 평가납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표지화에서도 이 그림을 그리고 또 장식적인 표현들을 했습니다. 금리를 사용하고 은리를 사용하고 해서 역시 불화의 장식성 넓게 보면 이 평가납경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 역시도 이제 12세기 해안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 해안시대는 중국에 파견했던 견당사가 폐지된 이후에 주로 이전까지 받아들였던 대륙 문물을 일본식으로 소화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일본적인 정서가 두드러졌던 시기고, 자, 그때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주된 경향이 장식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의 예를 보겠습니다.
자, 진고지 석가열의 자상입니다. 대자에 앉아있는 대자에 앉아있는 석가열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자, 이렇게 농체를 사용하고 또 무늬를 표현할 때 금박을 얇게 쓴 이 키리가네를 썼습니다. 그래서 화면 전체가 지금 농체 플러스 금박, 광배에도 지금 이 금박 부스러기들이 많이 사용됐습니다만, 자, 이렇게 장식성이 최고조로 발휘된 해안시대 불화를 볼 수가 있고, 이 보현법살 자상의 경우도 사실 보존 상태가 좀 안 좋긴 합니다만, 입고 있는 이 바지 부분, 그 대자 부분에 이 키리간의 기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안시대의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 아주 우미한, 부드럽고도 섬세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대단히 탄미적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이런 불화에서도 장식성이 강조된 회화 표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같은 공장 명왕인데 왼쪽은 북송대에 그려진 공장 명왕, 오른쪽은 일본 해안시대 공장 명왕입니다. 사실 여러분 불교 미술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에는 밀교가 들어와서 아주 성했습니다. 지금도 그 뿌리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에는 별로 남아있지 않은 도상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공작 명왕입니다. 공작을 타고 있는 이 보살의 모습, 보관을 쓰고 있는 보살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역시 이제 해충을 잡아먹는 공작의 생리와 결부시켜서 이 병마를 퇴치하고 혹은 해충을 물리치는 그런 권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 관련 도상, 회화 조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자, 중국의 공작 명왕의 경우는 리얼리티가 살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삼엄한 공작 명왕의 표정, 아주 싸늘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그리고 그 공작 명왕을 업고 있는 이 공작의 경우도 마치 살아있는 듯이 이 두 다리로 인화대자를 받치고 있는, 힘이 가득 들어가 있는, 그리고 목이 약간 옆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공작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보는 이 해안시대 일본의 공작 명왕은 특히 공작의 형상 보게 되면 마치 박제된 것 같습니다. 생생한 리얼리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그 대신 화면 가득 키리간의 기법이 사용됐습니다. 공작의 몸통, 날개, 그리고 이 명왕의 장식 부분, 입고 있는 옷, 바지, 뒤쪽에 광배에 이르기까지 이 키리간의 기법이 아주 유감없이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같은 도상을 비교해서 보면 일본 불화의 장식성이 더욱더 두드러져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해안시대 불화에서 보았던 장식적인 특징들,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일반 회화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안시대는 야마토에라고 하는 장르가 등장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견당사가 폐지되고 그 이전까지 주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그림들, 여러분 알다시피 청록산수 같은 그림들이 그려졌다고 추측이 되고 있는데, 자, 견당사가 폐지가 되니까 자, 일본 특유의 회화 장르가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야마토입니다. 자, 야마토에는 당나라풍 그림인 카라에 당회와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 카라에가 이제 중세 무로마치 시대가 되면 한화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야마토에와 카라에, 그리고 중세 이후에는 야마토에와 한화, 이렇게 이제 대비되는 대륙 스타일의 회화로서의 카라에, 한화가 이 야마토에와 이런 대비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야마토에에 드러난 장식성. 북송대 문헌에도 등장합니다. 미불이 쓴 화사라는 책에 보면 이 풍영공이라는 사람, 자는 세책이고 일본 저색 산수를 갖고 있는데 남당의 이사원의 그림과 착각될 정도다. 청록 산수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북송의 휴종이 쓴 이 선화보에도 일본 회화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역시 야마토에 관한 언급입니다. 일본국은 옛날에는 외노국으로 불렸다. 그리고 그림이 있으면 그 화가의 성명은 알 수 없지만 그 그림에는 풍물과 산수 소경을 다루고 있는데, 자, 색을 많이 사용하고 금벽을 사용해서 실제의 광경하고는 차이가 날 것인데 장식성이 강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농체의 금리를 사용한 혹은 금벽을 사용한 이런 그림들이 아주 뭐 찬연하게, 말하자면 좀 요란하다는 그런 표현을 이 문헌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취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해안 시대에 등장한 야마토에라고 하는 장르, 순일본적인 회화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려진 산수병풍, 교토 국립박물관에 있는 병풍 그림인데, 자, 이 그림에서 보듯이 녹색조를 많이 사용한 산수 표현이 두드러집니다. 자, 화면 전체는 병풍 화면이고 전부 6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시대를 좀 내려와서 무르마치 시대 말기에 이 카노 모토노부라는 화가가 그린 사계 화조도 병풍입니다. 원래 카노 모토노부는 카노파 화가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수묵화를 중심으로 그리다가 자, 야마토의 전통을 과감하게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 한화와 야마토의 절충 혹은 융합을 이루어냈던 화가인데, 자, 그는 야마토의 그림에 아주 능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전체를 이렇게 채색을 하고 혹은 금박으로 채우는 이런 야마토의 계통의 병풍 그림에도 아주 능숙한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자, 이렇게 농채로 그려진 금박 바탕의 그림들, 이것이 이제 이후 야마토의 중요한 조형적 특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카노 모토노부, 같은 모토노부가 그린 소위 한화 계통, 수묵화의 비중이 더 큰 이 장백화입니다. 화면 형식에서 장백화라는 것을 좀 이따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주로 붙박이로 그려진 그림들 혹은 미다지 문에 그려진 그림들, 그리고 벽화를 포괄해서 장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이 소나무라든지 혹은 산수 경관, 뭐 폭포, 바위 같은 이런 모티프들은 수묵화 전통을 따르고, 또 채색을 사용해서 이 꽁이라든지 이 모란 같은 모티프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방금 보았던 그 야마토의 일색의 그림과는 좀 차이가 나지만 한화의 전통이 강하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야마토의 전통이 도입되어 있는 이런 회화 표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벽화와 장병화, 이 장르 이름이 좀 한국인들한테는 생소한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붙박이로
그려진 그림들, 붙박이 병풍도 있고, 혹은 미다지문의 그림, 후스마 같은 화면 형식들이 이 장벽화에 포함이 됩니다. 자, 세부에서 보듯이 이 수묵화 전통이 이 그림에서는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제 채색을 가미해서 이전에 없던 그런 활기를 불어넣었던 것이 이 카노 모토노부의 조형적 공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할아버지 대에서는 이 카노 마사노부에서부터 이제 카노파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수묵화만 그랬던 카노파의 이 회화적 특징이 카노 모토노부에 와서는 이제 야마토의 전통을 포섭함으로써 더욱 풍부해지고 활기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소타츠의 바톤을 받아서 이 장식적인 회화의 최고봉에 도달한 사람이 오가타 코린입니다. 자, 그의 대표작 제비붓꽃 병풍입니다.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역시 금박 바탕의 농채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활짝 핀 제비붓꽃 무리를 오른쪽, 왼쪽 각각 6곡 병풍에 그린 것인데, 사실 이 장면은 이세 모노가타리라고 하는 이야기 문학의 한 장면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자체도 이제 해안 시대에 등장한 귀족들의 취향 혹은 그들의 정서를 반영한 이야기 문학이었고, 그것을 이제 회화로 번안하고 이렇게 병풍화면이라고 하는 대화면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오가타 코리는 이 포목상집 아들이었는데, 사실 천황가가 이 포목상집의 중요한 고객이기도 했고, 사실 교토의 그런 하이클래스 상공업자의 문화를 잘 소화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소타치의 바톤을 받아서 야마토의 이 중요한 전통, 사실 코린의 임자를 따서 림파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이 림파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로 이름을 날리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30대에 본격적인 화가로 데뷔했던 인물인데, 자, 그러고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대단한 그 소질의 화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농채와 금박 바탕이라고 하는 이 장식적인 표현의 전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가타 코리는 이 제비붓꽃을 충실히 관찰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싱싱한 물기를 먹으면 제비붓꽃의 줄기라든지 이파리, 꽃잎을 묘사하고 있고, 꽃잎의 경우도 앞 뒷면을 구별해서 앞쪽은 군청색, 뒤쪽은 남색, 이렇게 아주 리얼한 회화 표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본 회화의 화면 형식에 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뭐 여타의 화면 형식은 한국이나 중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괴축의 경우라든지 병풍, 화첩, 선면화 다 마찬가지인데, 자, 일본에서 특이하게 발달했던 두세 가지 화면 형식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에막기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림 두루마리입니다. 자, 그리고 시화축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잠깐 그 장벽화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장벽화 중에서 이 하위 개념인 하위 장르인 첩부병풍, 붙박이 병풍입니다. 병풍 정도의 사이즈인데 그것을 이제 벽면에 붙박이로 설치한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미다지문에 그린 후스마 같은 이 화면 형식 혹은 이런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혹은
한국과도 다른 일본 특유의 장르들이 이 일본 회화에 독립된 화면 형식으로 그려졌었고 남아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고는 사실 일본의 이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에 선조가 되기도 했는데 전 근대 회화에서도 독특한 장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본 회화의 재료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시 알료라고, 일본에서 이제 에노구라고 하는데, 알료에서는 한국이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먹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대자라든지 곤청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금박 바탕, 금리, 은리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회화의 알료 문제는 색상의 문제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많이 개발되고 또 연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먹에서 이런 악교의 성분이라든지 혹은 대자, 한국에서는 이제 석간주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군청 같은 주로 청색 계통의 색채를 내는 이런 알료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근래 와서는 분체라든지 인공 화학 성분이 가미된 그런 알료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색상만으로도 거의 1000종류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메이지 시대 이후로 메이지 시대만 하더라도 한 300종 됐던 것이 지금은 거의 1000종에서 이제 광물성, 식물성 있고 또 이제 화학성까지 사용이 되면서 이 알료의 세계는 아주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화에서 이렇게 아무 색상이나 혼색이 가능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수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본화의 알료만으로 거의 모든 색깔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알료 문제에 들어가다 보면 한국회와 한국화하고도 많이 좀 대비되고 이렇게 한국화가 안고 있는 과제 하나로 알료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탕은 역시 이제 한국과 비슷합니다. 종이라든지 비단이 기본이고, 물론 또 나무에 그린 예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사용되었고 혹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회화의 감정에서 또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재발 제시와 관지, 인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씌워져 있는 화가가 직접 쓴 재발 혹은 감상자들이 쓴 제시, 제문, 또 이제 화가 사인에 해당하는 관지라든지 이 인장의 문제, 도장의 문제 같은 것들은 역시 감정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많은 예들을 다루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활자화된 도서들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재발 제시와 관련된 서적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재발 제시는 한문으로 쓰여진 경우, 중세 수묵화에서 제시를 한문으로 쓴 예들 혹은 재발을 한문으로 쓴 예들도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카나를 섞어서 일본식 한문으로 쓴 예도 있습니다. 이건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제 이두 문자를 사용한 예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이걸 이제 한문 가키구다시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걸 이제 재발로 혹은 제시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걸 읽어내려면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대단히 참고가 되는 중요한 서적이 설림화찬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이 지면을 좀
스캔을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관지 및 인장의 문제는 이 고화 비고라고는 에도 시대 19세기 나온 이 책을 통해서 중요한 화가들은 다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상당 퍼센테이지를 이 고화 비고를 통해서 관지 문제 혹은 인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수묵화와 동아시아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묵화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명나라에 파견했던 사절단 김명사에 의해서 중국 회화가 많이 수입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본에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각 등급별로 많이 있고, 자, 이 관련된 정보들이 몇 개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이 무르마치 시대 문헌인 군대 간 좌우장기 같은 주로 이제 무르마치 쇼군들, 장군들이 소장하고 있었던 중국 물품들, 거기에는 서화도 있었고 도자기도 있었고 또 각종 조형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간 좌우장기에 등장하는 화가들에 관한 정보 혹은 그들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이 특히 중국과 일본 회화의 그 영향관계라든지 혹은 일본에 수입되었던 중국 회화 등급이라든지 진위 문제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물어화 목록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 이 문헌들이 씌어진 의도 혹은 그것들의 기능은 유사했습니다. 고급 사무라이들이 혹은 지배계급의 무사들이 볼 수 있었던 미술품들의 리스트가 여기에 등장하고 이제 중국 화가들의 그림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까지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국 회화사에 대한 지식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중국 회화 이제 어떤 종류 어떤 화가들의 작품이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되는 문헌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명나라 그리고 조선시대 전기의 수묵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 일본의 무르마치 시대 수묵화가 발달했습니다. 대략 14세기 말에서부터 16세기 후반까지의 시기를 이 무르마치 시대가 펼쳐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선종 승려들 중심으로 수묵화가 많이 그려졌는데 뭐 그만큼 중국과 연관이 깊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 회화의 중요한 의미가 무르마치 수묵화 발달에 자극제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선승 화가였던 세슈의 경우는 1467년에 이 김명사 일원으로 명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처리하면서 각 시대, 중국의 송나라 시대, 주로 남송 시대 혹은 원대, 명대의 중국 회화를 학습했습니다. 감상도 하고 중국 각지를 여행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남긴 말에서는 중국의 훌륭한 화가는 별로 없고 그나마 동시대 이제의 그림을 배울 만하다. 이제라는 화가는 주목할 만하다 정도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료들 보면 이 세슈는 이당 같은 혹은 하규 같은 중국 남송대 화가 이당은 이제 북송 남송 걸쳐 있는 화가죠. 자, 이 시기의 화가들의 수묵화에 꽤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학위에 많이 매료되어 있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동시대 화가였던 명나라 시대 화가였던 이제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세슈 그림들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중국 회화와 관련이 있는 무르마치 시대 수묵화 가장 이런 예는 이 조세츠의 표점도에서부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표점도에서 이렇게 개울 언덕에서 매기를 바라보고 있는 인물의 모습. 자, 이 구도를 어디 있은가? 본 중국 회화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원의 동산 도수도입니다. 이렇게 예백의 비중이 크고 근경 중심의 경관 묘사 그리고 인물 묘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동산 스님이 이 개울을 건너다가 수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죠. 바지자락을 잡고서 이제 개울을 건너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자, 두 화면에 비교해서 알 수 있듯이 이 근경 중심의 구도, 소위 이제 일각 구도, 변각 구도라고 그런 남송의 산수 표현의 전형적인 구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배경의 봉우리가 이 조세츠의 경우는 좀 위쪽으로 솟아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산수 경관, 특히 잔산잉수라고 불렀던 이 남송대의 산수 경관 그 구도를 일본이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했던 중국 회화들 주로 이제 영파, 닝포를 중심으로 했던 이 강남 지역, 복건성 지역 산수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화북 산수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남송대, 원대, 명대 중국 회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본의 수묵화가 전개되어 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산수경관, 많은 부분이 남송 하규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아주 스피드감 있는 빠른 필치로 그리고 또 이제 지면 처리, 또는 바위 처리, 그리고 나뭇잎 처리까지 하규의 그림과의 유사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하규 그림을 보고서 학습을 거듭한 결과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그 스펙타클이 두드러진 이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이 그림 두루마리 하나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슈의 대표작, 사실 일본 회화 중에서 한 점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이 그림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채색깔을 좋아하는 사람은 앞서 보았던 오가타 코린의 제비불꽃 병풍을 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만큼 이제 일본 회화의 특징, 장식성을 잘 드러낸 회화로서 코린의 제비불꽃 병풍이 꼽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묵화가 보여주는 서정성이라든지 서사, 혹은 그 임팩트 같은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 세슈의 추동산수 중에서 동경을 꼽습니다. 이 그림은 세슈가 만년에 그린 정말 그 완성된 경지, 대단히 파격적인 화면 구성을 보여주는 노대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추나 추동 세터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아있는 것이 이제 가을경치, 겨울경치 두 개이기 때문에 제목이 추동산수입니다. 자,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는 이 화면 중앙에 있는 이 세로로 된 필선, 이 빙벽을 나타낸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자, 이렇게 화면을 양분하는 이 세로필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얼어붙은 빙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화가들 같으면 이렇게 대담하게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세슈가 노년에 도달한 완숙의 경지를 보여주는 그림, 그리고 그의 특징적인 이 바위의 형태라든지 묘사, 대단히 빠른 필치로 그려진 것을 볼 수 있고, 사실 이 세슈의 경우는 그러면서도 대단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논리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천지가 얼어붙어 있는 한겨울인데 겨우 이제 배를 저어와서 강기슭에 대어놓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인물, 이렇게 지그작으로 진행을 해서 이 기와건물을 향하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세로로 솟아있는 빙벽을 배치함으로 해서 이 화면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슈의 그림은 이렇게 조형적 완성도도 대단히 높지만 그의 영향력도 강했고, 그가 남긴 그림 중에서 이제 진작, 위작이 섞여 있기도 하고 대단히 중요한 화가인데, 사실 앞서 목계 그림에서 보았듯이 이 감정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가짜를 잡아낼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진작을 구별해낼 것인가, 그 화가의 진작이 보여주는 조형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자, 그리고 기준작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다면 비교적 쉽게 위작들을 평가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밖에 에도시드 회화 몇 개 보겠습니다. 사실 일본은 이제 문학의 보존 정신이 투철하고 섬나라의 어떤 지역적인 영향도 있습니다만 많은 것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도시드 회화의 경우는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사에서 다루는 중요한 화파들의 그림만 하더라도 지금 보듯이 6개, 7개 중요한 화파의 그림들이 많이 연구되고, 또 이제 뭐 B급, C급 그림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주요 화파 중에서 앞에서 보았던 림파, 오가타 코린의 이름에서 딴 화파인데, 자, 그 다음 세대 거의 100년 정도 지나고 19세기에 활약했던 림파 화가 사카이 호이츠 혹은 스즈키 키이치 같은 화가들이 있습니다. 남하에서는 방금 보았던 우라카미 격구도도 그 한 명입니다만, 사실 일본에서는 이제 남하라는 용어, 문인화라는 용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인이 없었는데 무슨 문인화냐, 그래서 남하가 맞지. 남쪽 문인화에서 온 남하라는 명칭이 있고, 문인은 없었지만 그래도 문인화라고 하는 이름은 부를만하다, 사용할만하다 해서 문인화를 고집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뭐 근년에 와서는 일본 문인화 해서 약간 절충한 형태의 장르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근대 회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근대에는 이제 서양 문물이 수입되면서 서양화도 중요한 장르였고, 또 이제 전통 회화, 일본화도 중요한 장르였는데, 특히 진위와 관련해서, 감정과 관련해서는 일본화의 비중이 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대 일본화를 대표하는 화가 요코야마 타이칸, 오카쿠로 텐신이라는 사상가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만, 도쿄 미술학교를 1회로 졸업하고 사실 일본 화단을 대표하는 인물로 1950년대 후반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가 그린 그림은 뭐 대략 살았을 때 5만 점 정도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살았을 때도 이미 대가로서 유명했기 때문에 가짜들이 나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카야마 타이칸 본인이 이건 나보다 잘 그렸네, 이렇게 웃으면서 평가했다고도 하는데, 지금 보는 이 그림도 가짜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일반인들 보면 진위 판별이 불가능한 그림이죠. 1937년경에 그려진 가짜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근대 회화는 몇몇 미술관들이 이제 감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요코야마 타이칸의 경우는 그의 막내딸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요코야마 기념관, 요코야마 타이칸 기념관 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 거기가 이제 마지막 진위를 판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자, 토미오카 테사이라고 하는 교토 남아가 그림에서도 위작이 대단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진작이고 왼쪽이 위작인데, 뭐 일반인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판단 불가의 완성도를 갖고 있습니다. 시부도이도라고 하는 이 불교의 설화를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사실 일본 남아의 그 복잡한 성격을 알려주는 근대 화가가 토미오카 테사입니다. 아주 형태를 이렇게 변형시켜 왜곡시켜 앞서 보았던 우라카미 격구도 이상으로 표현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사실 천황제를 지지했던 화가인데,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제 또 천황제로 다시 기울었던 그런 화가입니다. 근대 남화가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고, 지금 보듯이 색깔도 많이 쓰고 색채도 많이 쓰고, 이렇게 아주 거친 필지로 산수 혹은 나무를 묘사하고 인물을 묘사한 그런 화가인데, 또 이제 다작 화가이기도 했고, 또 그만큼 유작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이 사진이 일본의 도쿄 미술구락부 감정위원회의 감정관객입니다. 작품을 쭉 끌어놓고 감정위원들이 진위를 판정하는 장면인데, 우리와 다르지 않죠. 그런데 자, 이렇게 앞서 보았듯이 그 인장을 이렇게 아크릴 필름에 인쇄를 프린트를 해서 그것을 이렇게 맞춰보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기도 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정 증서를 발급을 한 예입니다. 도쿄 미술구락부 감정위원회에서 위원장 누구누구. 그래서 이 그림이 카와이 교쿠도의 쌍학 그림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이 증서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감정위원회가 활동을 접고 다른 단체로 흡수됐다는 뉴스가 알려진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사실 여기까지인데, 자, 일본 회화의 경우는 전 근대에도 위작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귀한 화가들 그림들을 아주 치밀하게 모방하고, 또 그것을 이제 이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들, 아니면 이제 뭐 유력자들이 화가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위작이 제작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가필이 되기도 하고, 특히 에도 시대 후반 18세기 이후를 지나면서 이제 소위 아트 마켓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본의 상업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미술 시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가짜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는 다르게, 하고 다르게 일본 여건 내에서 일찍부터 가짜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시장에 나돌고 있기 때문에 이 진위 문제 혹은 감정 문제가 대단히 중요했고, 뭐 지금은 일반인들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긴 했습니다만, 또 그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열의를 갖고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사실 일본 회화뿐만 아니고 한국 회화도 마찬가지고 중국 회화도 마찬가지인데,
이 동아시아의 회화 혹은 미술품과 감정의 문제는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유지하면서 또 미술사적 지식은 지식대로 늘려나가고 또 감정과 관련된 감각 내지 노하우들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